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드디어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루머로만 떠돌던 이야기였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된다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영상을 예전부터 다뤄오면서 앞으로 정부 보증에 전자화폐의 출현이 곧 도래할 것이라 이야기해왔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한다고 하니 이제는 그에 대한 영향과 파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돈을 사용해 왔는데요. 돈의 역사는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으니 패스하고 현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달러 패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IMF 외환위기 역시 이놈의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던 일명 양털깎기였죠. 건실했던 기업들도 쓰러지던 시기였습니다. 달러의 힘은 이렇게 한 나라를 파산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만큼 달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특히 무역에서 달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요상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지의 인물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보며 달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겁나게 찍어내는데 왜 아무도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바로 신용화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걸 바꿀 수는 없을까? 그래서 사토시는 탈중앙화된, 즉 중앙은행을 벗어나 개인 간 개인이 거래할 수 있고 정해진 양만큼만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9장의 상당히 단촐한 문서를 올리죠. 바로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이 문서의 공식 배포일은 2008년 10월 31일입니다. 사토시는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실험적인 비트코인이었지만 초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어둠의 경로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저 역시도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다크웹에서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로 기억하는데요. CIA가 범죄를 소탕하며 회수한 비트코인도 상당하다고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음지에 있던 비트코인은 어느새 점점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들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내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러면서 그지 떨거지 같은 관심 종자들도 많이 출연했지만 아직도 사토시의 존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갑 한번 까면은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니 다 사짜일 뿐이죠. 아무튼 어둠의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익명성과 그로 인한 돈 세탁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둠의 세상에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비트코인은 무기명 채권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뒤로 중국에서 대규모 채굴장이 생기고 시진핑 집권과 함께 부정부패를 때려잡고 비리로 축적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자산가들에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훌륭한 도피처가 됩니다. 비트메인의 창립일과 시진핑의 집권일이 절묘하게 2013년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꿈틀대기 시작하죠. 중국에서는 돈 세탁 용도로 비트코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돈 세탁을 할 때마다 교환의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시세 차익 같은 건 그들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웬걸? 한국에서 보니까 중국의 비트코인 폭등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열풍에 편승하게 되었던 거죠. 왜 오르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식보다 더 폭등하고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가는 투기장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결국 비트코인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해왔던 저로서는 2000만원이 넘어서는 걸 목격하면서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올랐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돈 세탁을 위한 정말 신이 내린 존재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실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에서 보증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락의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급등락이 심하다는 것은 화폐로서의 사용 가치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세계 최대의 채굴장인 비트메인이 있던 중국이지만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이용해 돈 세탁이 이루어지면서 피 같은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었죠.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털깎기의 전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힘을 배경으로 커진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모바일 결제인 페이 시장부터 독점해 나갑니다. 중국은 이제 거리의 시장이나 심지어 거지들이 동냥을 하는데도 QR코드를 이용할 정도로 종이돈을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럼 이 페이 시스템으로 계속가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는 위안화 1:1로 교환이 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해졌다는 정도일 뿐이죠. 우리도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위안화는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달러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진 거죠. 달러의 연동을 벗어나 달러처럼 막 찍어내도 되는 자신들만의 돈 말이죠. 중국의 페이 시장을 보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의 양강구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과 손잡고 꾸준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해왔는데요. 표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바라보면 기축통화를 위한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이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의 공조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는 좀 더 나아가 이들을 손안에 넣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에서 충분히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다이렉트로 관리한다면 더 빠르고 쉽게 자신들의 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기업이 관리하던 것을 중국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리바바 마윈이 물러나게 된 것도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은 확진자들의 신용카드 내역과 휴대폰 이동 이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는 대놓고 디지털 화폐로 강력한 감시 체계와 신용 시스템을 통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미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한 중국은 인민과 회사 하나하나에 신용 점수를 매겨 국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가차없이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면 기차나 비행기를 못 타게 한다든지 대출을 못 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있죠. 이는 중국의 분열을 막기 위한 좋은 무기가 됩니다.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독립을 위해 반역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바로 경제활동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시기죠. 평소대로라면 페이나 은행 거래를 못해도 현금으로 버틸 수가 있지만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 사회에서는 손발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 시스템화에서는 거래가 유리마냥 투명해져 돈 세탁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중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쓰기 힘들게 막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통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또 다른 비밀 루트를 만들게 되겠죠. 이미 중국의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중국을 떠나 중국 정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케이만군도처럼 중국 정부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말이죠. 세계 최대 채굴장을 소유한 비트메인도 본사가 케이만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지안이 비트메인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만큼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들에는 비밀들이 많습니다. 사토시가 누군지, 채굴 시장을 장악한 비트메인의 주인은 우지안이 맞는지 등등요. 사토시가 생각했던 탈중앙화는 이런 대규모 채굴장과 더불어 거래소가 생겨나면서 개인 간 거래가 깨지고 투기판이 되어버린 점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의 장난질, 그리고 우지안이 벌인 하드포크 장난을 통한 비트코인의 아류작들을 보면 왜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실물도 없거니와 모든 약속들이 깨져버렸으니까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제는 깊이 인식되어졌기 때문이죠. 어쩌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위한 실험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폭등은 분명 중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대부분 저지가 되어버렸죠. 중국은 이제 디지털 화폐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만든 전략 두 가지를 노골적으로 따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유 선물 거래를 위안화로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의 페트로 달러와 같습니다. 뭐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페트로 위안화 정도가 될까요? 두 번째는 1대1로입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 달러를 쓰게끔 만든 미국의 전략과 상통하죠. 미국은 페트로달러 다음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용해 달러 천화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개혁개방에 중국을 이용한 미국과 같이 아프리카와 주변국들을 이용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를 쓰면 되죠. 하지만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미국은 이미 중국이 따라하는 달러 패권 전략을 이미 완성하고도 비트코인을 만든 종주국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이 아무 준비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미국 연준도 현재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견제하며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브라가 안착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걸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 흡사 공산당이 주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누군가 거래를 하면 쟤도 증명해주고 얘도 증명해주고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을 옆에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지도 못해요. 재밌는 생각이죠? 증명의 방식이지만 뭔가 감시를 받고 있는 이 느낌적인 느낌. 물론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블록체인은 수많은 사람이 증명하는 퍼블릭 방식이 아닌 정해진 소수의 사람만이 증명하는 프라이빗 방식이 될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에서 사망자에게도 지급되는 실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디지털 화폐라면 이런 일도 사라지겠죠. 우리는 곧 현금 없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것들도 많아지겠지만 반대로 디지털 화폐를 쥔 정보의 힘은 더 커질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마 제일 먼저 디지털 화폐 지갑부터 뒤지는 세상이 오겠죠. 인간은 돈 없이 살기 어려운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나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이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PPT도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뭐 대단한 만큼 많이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두서없지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ISC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과거에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 소켓 테스트 분야를 국내 대기업 삼성과 협력하에 완전히 박살내고 2014년 그때부터 세계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한국의 중소기업이죠. 뭐 차트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ISC가 지금 뭐 리노공업, 여기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죠. 리노공업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유명한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고요. ISC는 비메모리도 하는데 메모리 쪽에 좀 더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쪽으로도 계속 확대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개요를 보면 결국에 반도체 소켓 테스트 업체고, 비즈니스 모델은 메이저 반도체 업체의 후공정,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잖아요. 제가 뭐 뒤에 시트드 PPT들이 좀 있는데 일단 말을 많이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넘겨보겠습니다.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의 정말 마지막, 이거 양품이냐 불량이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할 때 필요시 되는 게 바로 테스트 소켓입니다. 테스트하는 소켓이죠. 그리고 실리콘 러버 소켓인데, 요게 새로운 반도체가 등장하고 수요가 많아질 때 당연히 이익성과 매출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겠죠. 이제 삼성이 2월달부터죠, LPDDR4에서 LPDDR5로의 이제
전환이 왔잖아요. 즉 새로운 반도체로의 전환이 왔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테스트 소켓, 새로운 거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런 수요고 물량,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ISC의 19년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된 거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ISC가 과거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 조금 약했어요. 근데 비메모리 쪽 비중을 실제로 확대하고 있고, 결국 테스트는 새로운 시대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메모리도 그 단계가 변화하고, 삼성의 이 비메모리 투자 확대도 이 테스트 소켓 기업들의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반도체 사이클까지 왔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즉 메모리로서도 반도체 사이클로 좋지만 비메모리, 즉 안정적인 어떤 영업이익 흐름 또한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다. 이 회사를 보려면 결국에 전방 산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반도체 산업을 보여드릴 때마다 보여드리는 이제 그 자료들인데, 이거 뭐 똑같지만 한번 볼게요. 모바일 수요는 좀 부진했지만 이제 세계적인 이슈로 서버 디램 고정 거래가는 보시면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이제 꾸준히 상승 중이죠. 물론 지금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현물가, 디램의 현물가는 오늘까지 보면 22일까지도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다시 상승하려는 느낌이 있긴 해요. 데이데이로 보면 0% 정도, 그러니까 어떤 플랫으로 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 언택트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사람들이 지금 넷플릭스 회원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고, 뭐 화상회의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실제로 연초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 그 투자가 만약에 지금 글로벌적인 보건 이슈 때문에 위축되냐? 전혀 아니죠. 왜냐면 데이터는 사람들이 더 쓰게 되니까, 이런 트렌드에서. 그래서 휴대폰 쪽 어떤 B2C 그쪽에서의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는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서버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도 지금 조금만 안정세로 가게 되면 2분기 말 한 6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오히려 이연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이클은 한 방 안 꺾였으면 길게 갑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요런 것들 수출 금액 엄청나게 반등하고 있죠. 현물 가격도 분명히 상승 추세고, 고정거래가 마찬가지고. 이거 고정거래가 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지금 이 시트를 보시면 4월, 5월, 6월 지금 19년도 계속 하락 추세를 달리다가 10월, 11월, 12월 플랫으로 가죠. 11월, 12월. 그러다가 오른쪽을 보시면 20년 1월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3월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결국에 이번 이슈 때문에 플랫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것은, 지금 데이터 센터 더 짓고 언택트 트렌드 와서 화상회의 더 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 자신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 더 짓고, 이런 상황에서 하락 추세로 다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경쟁사를 봐야겠죠. 그러면 아무리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 지금 전방 산업이 좋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쟁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2차전지 좋죠. 정말 2차전지만큼 좋은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산업이죠. 근데 LG화학이 지금 1위 할 거냐? 1위죠. 지금은 1위인데 1위 계속 할 거냐? 삼성 SDI가 1위 할 거냐? 파나소닉이 할 거냐? 유럽에서 지금 연합 중인 전기차 회사, 배터리 회사가 할 거냐? 아니면 CATL이 할 거냐? BYD가 할 거냐? 물론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있고, 마켓 쉐어상 LG화학이 아주 잘해주고 있고 기술력도 높고 알죠. 하지만 사람이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가 너무 심화되면 좀 기업의 미래가 좀 불안정할 수가 있는데, 메모리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 때 일본 그 메모리 회사들이 막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세계 1, 2, 3위 막 다 휩쓸던 그 회사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경쟁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 테스트 소켓 분야는 2015년,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거 있죠? 2015년 이후부터 지금 이때 잠깐 1위 한 게 아니라 4년 연속, 작년에도 2019년에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한 10% 조금 넘는 수준 지금. 그래서 압도적인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마켓 쉐어상 계속해서 꾸준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지금 스미스 커넥터스나 리노공업이 했다가 뭐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 리노공업 이 회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ISC는 조금 영업이익이 불안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이제 추월하는 거 아니냐, 경쟁 심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리노공업이 만드는 소켓 테스트랑 그 ISC가 만드는 테스트랑 좀 달라요. 이게 ISC가 만드는 이 소켓 테스트입니다. 이게 압력을 이제 위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를 놓고 결국에 실리콘 러버를 아래다 놓고 압력을 위에서 가해서 이제 물성을 테스트 컨택트 프레셔를 테스트하는 거죠. 결국엔 이건데 이거에 좀 자세히 보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IC 패키지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컨택트 전에 그리고 컨택트 후에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조금 이제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아래 봐도 A, B, C, D로 이제 점점 프레셔가 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자세히 그러면 어떻게 양품이고 불량이고 이거는 소프트웨어링적인 기술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복잡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 실리콘 러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래가 이제 실리콘 러버거든요. 근데 리노공업 거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이제 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IC 제품들을 위에다 두고 아래에다가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뭐 큰 개념은 똑같지만, 그러면 이제 PCB가 위에 이제 PCB가 있고 아래다가 누르면 PCB가 동작을 하겠죠. 전류가 인가되면서. 그 다음에 PCB가 동작할 때 전류가 측정되는 값을 아래에서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값을 확인해서 이제 양품 불량, 물론 이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이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이 테스트 소켓이 쓰이는 제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크게 말하면 리노공업은 비메모리 분야 매출이 97%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또 안정적인 거예요, 리노공업은. 근데 이제 ISC는 메모리 분야가 2019년 기준 45%고요. 비메모리 분야가 55%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8년 때는 메모리 비중이 65%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비메모리를 ISC가 이제 확대하면서 회사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두 회사가 노리는 타겟팅이 매우 다르고, 그 실리콘 러버와 저 핀 형태는 포고 핀 형태는 서로 장단점이 상호 보완적이라서 메이저 메이커 입장에서 어떤 제품에는 좀 더 잘 맞는 걸 쓰고 어떤 제품에는 좀 더 잘 맞는 걸 쓰는 거지, 지금 어떤 하나 서로 경쟁을 심각하게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차이점으로는 ISC는 이제 삼성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투자를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이 긍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TSMC 매출 비중도 있긴 한데 한 10% 선입니다. 뭐 고객사로 보면 퀄컴도 거래하고 애플도 거래하고 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뭐 웨스턴 디지털, 뭐 TSMC 뭐 다 거래합니다. 과거부터 이제 어디 보시면 지금 19기가 결국에 19년인데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뭐 퀄컴 같은 뭐 TSMC나 마이크론 이런 고객사들이 다 어차피 외국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삼성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내수 비중도 이제 상당하고요. 상태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 19기 보면 점점 지금 19기 때 매출이 좀 별로 안 나왔죠. 이게 결국에 사이클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부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반도체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고,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하는 시점, 예를 들자면 2017년 그때 이제 이 기업이 가장 그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반도체 고정거래가상 사이클이 재시작하는 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 매출은 10년의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중간에 조정을 받긴 하지만 크게 보면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무차입 소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사이클이 왔을 때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이 기업도 리스크 포인트는 있죠. 결국 협력사 개념이기 때문에 삼성 같은 회사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어려워요. 그러면 단가 하락 압박을 굉장히 주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비메모리 비중을 계속 이 회사도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메모리가 좀 더 아무래도 메모리보다 사이클을 안 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지금 비메모리에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던 뭐 2019년 같은 때 봐도 오히려 비메모리는 상승세를 타잖아요. 그러면서 인텔이 잠시 이제 삼성을 넘어서고 1위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TSMC가 최근에도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잡아가지고 많은 이제 수익성을 거두고 있죠. 자, 요 정도로 오늘 ISC라는 반도체 소켓 테스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